안녕하십니까. 생활법률 14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마 강의를 이번 주차까지 14주차까지 이제 강의를 하고요. 이제 15주차에는 우리가 이제 그 학기말 시험 평가를 치를 예정입니다. 제가 그 학기말 시험 일시와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하이클래스에 제가 학기말 시험 공지를 띄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학기말 시험 공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미 뭐 학기말 시험 공지에 내가 이미 밝혔지만 시험 일시는요, 우리가 이제 15주차 화요일, 그러니까 6월 30일 화요일 날 우리 수업 시간에 이제 하이 클래스로 온라인 강의 평가 방식으로 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험 시간은 이제 17시서부터 시험을 보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10분 전까지, 그러니까 16시 50분까지 반드시 하이 클래스에 접속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줌을 활용을 해서 제가 시험 감독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줌으로 강의를 들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줌 사용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줌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아마 하이 클래스나 이런 데 다 이미 공지가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이 클래스에 우리 이제 생활 법률 이 과목에 들어가면 배너창 저 밑에 부분에 보면 줌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줌을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카메라가 있는 학생들은 이제 카메라를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카메라가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요즘 노트북 같은 데는 카메라가 다 내장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트북으로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노트북도 없고 카메라도 없다 이런 친구들은 그 핸드폰에 줌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핸드폰을 이용해서라도 이렇게 좀 화면을 설정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그 화면을 통해서 시험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0분 전까지는 이제 그 접속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줌 화면을 통해서 출석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출석 체크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얼굴이 보일 수 있게, 그러니까 이 학생들의 시험 보는 모습을 내가 볼 수 있게 이렇게 카메라를 그렇게 조정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관리 감독을 할 겁니다. 지금 저도 사실 이런 이제 온라인 평가는 처음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시스템을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여러 번 문의해보고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지 않으시면 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여러분 지난 한 학기 동안 이 온라인으로 강의 들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하여튼 이제 학기말 시험 평가 이번 주차 강의하고 학기말 시험 평가 남았는데요. 하여튼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그 소기의 성과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학기말 잘 마무리하시기 바랄게요. 뭐 시험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제가 출제할 생각은 없고요. 그래서 하여튼 시험 배점도 우리가 지금 원래는 이제 제가 강의 계획서에 보면 시험 점수가 60점인데 60점을 배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30점 정도 배점을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0점은 다 기본 점수로 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사지선다 하고 그다음에 뭐 OX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모의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모의 테스트를 해봤더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모의 테스트를 해봤더니 나중에 몰아서 막 찍는 거 안 돼요. 연결이 안 됩니다. 계속 렉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30초, 40초 만에 넘어가는 건 상관없는데 막 1초 단위로 막 클릭한다고 넘어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가서 시험 문제를 못 풀었을 때는 그냥 마감하세요. 그리고 뭐 그 렉이 걸렸네 뭐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봐도 시간 안배를 한 1분에 두 문제 푼다 생각하시면 시간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안배가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막 그냥 앞에서 시간 너무 많이 허비하고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든지 한번 찍어보겠다 그러면 렉이 걸려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건 내가 분명히 사전에 미리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요. 공지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판에 가서 막 찍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처음서부터 시간 안배를 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것저것 찾아보고 이래가지고 문제 풀어가지고는 시간 내에 절대로 그 문제 다 못 풉니다. 그래서 제가 오픈북을 하라고 얘기한 거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시간 안배 잘 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막 그냥 1초 뭐 한 얼마 시간 안 낚여두고 어떻게 하든지 한번 답을 작성해 보겠다고 막 걸면 분명히 렉 걸립니다. 그리고 저 그런 이의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시간 안배 잘해서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 시간에 이제 교통사고의 법률 문제점, 제가 먼저 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교통사고의 법률 문제 강의 자료를 저희 하이클래스에 업로드를 해둔 줄 알았어요. 야, 참, 저도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나 봐요. 저는 정말 업로드를 해준 줄 알았어요. 그러다 어떤 학생들이 강의 자료실에 들어갔더니 강의 자료가 없더라. 이런 이제 메시지를 받았어요. 정말 이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수업 참여에 대한 열의가 높은 학생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업 참여 점수 가산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깜빡해가지고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저녁 늦게 올렸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예, 우리 교통사고의 법률 문제, 지난 시간에 이제 민사 책임 중에서 우리가 이제 운행자의 개념 정의까지 살펴봤었죠. 그래서 운행자란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갖는 사람. 운행 지배는 뭐 어떤 법률상 자동차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 자동차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도 운행 지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운행 이익은 무슨 꼭 경제적 이익에 한정되는 건 아니고요. 정서적 이익을 누리는 경우에도 여기 운행 이익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드라이브를 통해서 어떤 만족감을 얻는다든지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래서 운행자에는 일단 자동차 소유자는 당연히 이제 운행자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차량을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동차를 빌려서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무단운전자나 절도운전자도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운행자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 시간에 뭐 무단운전자, 절도운전자는 당연히 운행자에 해당이 되지만 이 무단운전, 절도운전을 하는 사람이 이게 대부분 보면 어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무단운전, 절도운전을 하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사서 좋은 차 몰고 다니지 왜 무단운전, 절도운전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피해자의 보호에 충분치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자동차 보유자가 운행자에 해당된다면 보험 처리도 받을 수 있고 피해자 보호에 이제 만전을 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 이제 되도록이면 무단운전자, 절도운전자 말고 이 자동차 차량 보유자를 운행자로 끌어들이고 싶어해요. 피해자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요. 그래서 무단운전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자동차 보유자도 운행자성이 인정이 됩니다. 실무에서는요. 그리고 이때 이제 판단 기준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보유자와 운전자의 신분 관계, 차량과 차량 열쇠의 관리 상태 이런 걸 본다 그랬어요. 근데 절도 운전의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원칙적으로 이제 자동차 차량 보유자는 운행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겠죠. 내가 지금 자동차를 절도당했는데 내 차를 훔쳐간 사람이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해서 내가 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절도운전에서 차량 보유자는 운행자에 해당되지 않겠죠.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이때에도 차량이나 열쇠 관리 상태가 너무 부실해서 보유자가 사실상 절취 운전을 용인했다 이렇게까지 보여지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때는 차량 보유자도 운행자에 해당된다. 책임이 있다 이렇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차량 임대차 한번 보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여기까지 살펴봤고 이제 차량 임대차서부터 이제 오늘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차량 임대차, 차량을 이제 빌린 경우죠. 자, 이때 차량 보유자는 누구겠어요? 자동차 소유자, 렌트카 회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렌트카 회사일 거고 임차인. 근데 이제 빌린 사람, 친구들하고 같이 여름방학 때 이제 어디 여행 가려고요. 차를 빌렸단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그때 렌트카 회사가 이제 보유자가 되겠고 이제 차를 빌린 학생이 임차인이 될 거예요. 이때 렌트카 회사와 임차인은 뭐예요? 공동으로 운행자의 지위가 들어서요. 공동으로 운행자 지위를 갖는다. 그런데 이제 차량 임대차에 있어서 그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차량을 빌린 사람은 언제나 운행자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제 차량 보유자도 원칙적으로 운행자에 해당되지만 이 경우에는 운행자에 해당되잖아요. 그 밑에 보면 조그만한 글씨 별표 하나 표시된 거 한번 보면요. 고객이 자동차를 매각할 의사로 임차했다든지 이거 사기죠. 사기. 응? 반환할 의사 없이 임대 기간을 넘겨 사용하는 것과 같이 렌터카 업자의 운행 지배를 상실시키는 사유가 있다면 이때는 렌터카 사업자는 운행자 책임을 지지 않겠죠. 우리 실제로 이런 경우 많아요. 보면 이건 범죄 행위죠. 그러니까 차량을 렌트한 다음에 이 차를 갖다 중고차로 외국에 판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렌트카 회사가 그러면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렌트카 차량을 빌려서 원래 렌트 목적에 막적에 사용했을 때 렌트카 회사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거지. 이건 지금 차량을 빌린 게 아니죠. 이건 사기를 친 거예요. 지금 렌트카 사업자는 지금 사기죄의 피해자입니다. 근데 이 차를 갖다가 이제 중고차로 내다 판 거예요. 중고차로. 그래서 중고차로 내다 팠는데 그걸 산 사람이 일으킨 교통사고에서 렌트카 회사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하면 렌트카 회사가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겠어요. 이건 절취운전 비슷한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렌트카 회사가 운행자에 해당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차량 지입이라는 게 있어요. 차량 지입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화물 승용차의 경우인데요. 이제 화물 승용차, 이제 화물 자동차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뭐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화물 자동차를 갖다가 회사에서 직접 이제 화물 자동차를 많이 구입을 해서 이제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화물 운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실은 이 화물 승용차는 개인 소유예요. 개인 소유야. 개인 소유인데 우리나라에서는요. 그 여객 운수 사업에서는 개인 택시라는 게 있어요. 여객 운수 사업의 경우에는 택시 같은 경우 개인 사업자 형태로 택시를 운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화물 자동차에서는요. 개인 화물이라는 건 없어요. 개인 화물이라는 건. 그래서 화물 자동차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 형태로 회사 형태로 운영을 해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 택시 같은 경우는 별다른 주차 공간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뭐 별도로 따로 뭐 정비 이런 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화물 자동차는 어때? 화물 자동차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화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를 별도로 구비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운행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인 회사 형태로 운영하면 차고지를 따로 마련을 해두죠. 그러면 이제 화물 자동차를 그곳에 가서 이제 주정차하고 관리를 받고 이렇게 하는 취지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개인이 화물 자동차를 운영한단 말이죠. 그런데 개인이 사서 운영을 하는데 개인 형태로는 운영이 안 되니까 그 회사가 있어요. 회사에 이 화물차를 등록을 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차량 지입이라 그래요. 차량을 회사에 지입시킨다. 그럼 원래 이제 이렇게 운영하는 취지는 자 이렇게 했으면 그 지입받은 회사에서 화물차를 관리를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주차 공간을 마련하고 차고지를 마련을 해서 관리를 해두라는 건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화물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내 집 근처에 화물차를 세워둬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또 나가서 가지. 만약에 차고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기다 갖다 차를 세워두면 또 거기까지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좀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튼 이 차량 지입의 경우에는 지입받은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이제 지입받은 회사도
운행자의 지위에 들어서요. 일단 내가 차량을 지입받았다면 그 차량 지입받은 회사로서 그리고 이제 차고지를 제공하고 이래서 차량을 관리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입받은 회사도 운행 지배가 인정된다. 그러니까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당연히 운행자에 해당되는 거야. 그건 말할 필요가 없고 당연히 운행자고 이때 지입받은 회사도 공동 운행자의 지위에 들어선다. 근데 거기 이제 그 밑에 별표 2개 조그마한 글씨 한번 보세요. 지입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입 등록을 하기 전에 만약에 사고가 벌어졌으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이때 지입 회사는 운행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운행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입 등록까지 맞춰졌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매매 인도되었으나 등록 명의가 매도인 앞에 계속 남아있는 경우, 이제 차량을 이제 중고차로 판 거예요. 이렇게 중고차를 판 경우에 우리 이제 자동차 등록부라고 있어요. 자동차 등록부에 보면 그 자동차의 상태, 그리고 자동차의 소유주 이런 걸 이제 거기 등재하도록 이렇게 등록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자동차를 매매한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부상에 이제 소유자 명의가 이제 변경돼야겠죠. 그런데 이 자동차를 매매해서 이미 자동차를 인도를 했는데 자동차 등록부상에 자동차 소유자 명의가 매수인 앞으로 변경되기 전에 사고가 난 경우에 이때 매수인은 당연히 지금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운행자에 해당이 되고요. 이때 매도인도 운행자에 해당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대금을 다 지불했는가. 그리고 그 자동차 등록부상 그 소유자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다 교부했는가.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매매 대금을 다 완제받아서 이전 등록 서류까지 다 교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팔면서 그 매수인으로부터 돈을 다 받았고요. 그 돈을 다 받았으니까 이제 그 자동차 등록부상 소유자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다 넘겨줬어요. 그런데 매수인이 이제 자신의 어떤 개인적 사정으로 차일피일 그 이전 등록을 미루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자, 이런 경우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어요? 물을 수 없죠. 이런 경우에. 이때는 매도인은 운행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세차업자, 정비업자, 주차 관리자에게 차량을 맡긴 경우, 세차업자한테 차량을 맡겼어요. 또는 정비업자한테 차량을 맡겼죠. 주차 관리자, 그 발리 파킹. 여러분들 식당 같은 데 가면 발리 파킹 하잖아요. 자, 발리 파킹 하는 사람한테 차량을 맡겼다. 이 경우 이제 원칙은 세차업자, 정비업자, 주차장 관리자만 운행자에 해당이 돼요. 이때 차량 소유자는 운행자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게 원칙이야. 근데 항상 이 원칙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보시죠. 카센터나 배터리 가게 등에서 간단한 수리를 의뢰하고 짧은 수리 기간 동안 의뢰자가 수리 과정을 지켜보는 경우, 우리 보통 이제 무슨 그 오일을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뭐 카센터에 가가지고 차 맡기고 차량 소유자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뭐 오일 금방 가니까 뭐 가는데 오래 안 걸리잖아요. 아니면 뭐 타이어 교체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시간이 오래 안 걸리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그 의뢰자, 그러니까 자동차 소유자도 운행자에 해당돼요. 왜냐면 운행 지배를 잃은 건 아니잖아. 그치? 바로 근거리에서 바로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때는 이 정비업자는 당연히 운행자고요. 그 다음에 이 의뢰인, 그러니까 자동차 소유자도 운행자에 해당된다. 공동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자동차 보유자가 가끔 세차를 하긴 하지만 주로 차량을 세차장에 주차시키고 차량 소통을 위해 세차업자나 종업원에게 열쇠를 보관시키도록 한 경우,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데는요, 이 주차하기가 힘들어요. 특히 이제 단독주택이 있고 막 그 아파트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근데 옛날 아파트는 세대당 차량 보유 대수가 적어가지고 예전 아파트들은 이제 주차난이 좀 심각하죠. 근데 요새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하여튼 세대당 1.78대 많은 경우는 1.78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조금 이제 좀 괜찮아졌죠. 그런데 하여튼 이 주차난이 심각하단 말이에요. 대도시 같은 데. 그러다 보니까 옆에 세차장이 있어요.
그 세차장은 뭐예요? 저녁 때 놀고 있잖아. 그 마당 텅텅 벽 있잖아. 그러니까 그 이제 세차장 사장하고 이제 돈을 좀 주고, 야, 내 한 달 동안, 내 한 달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내 차 저녁 때만 여기 잠깐 좀 주차 좀 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서 이제 주차를 시킨 거예요. 주차를 시켰는데, 주로 이제 이 사람은 세차장이 세차 목적으로 간 게 아니라 저녁 때 차량 주차를 목적으로 갔다 갔지. 그래서 회사에서 퇴근하면 가서 차 세워놓고, 근데 나오다가 그냥 그 종업원한테 차를 맡긴 거야. 왜냐면 또 갑자기 또 무슨 일이 벌어져가지고, 세차장에 또 뭐 차가 많이 들어올 수 있을 때는 또 내 차를 또 옆으로 또 옮겨 놓을 수도 있잖아. 이런 목적으로 그냥 한 경우에는, 이때에는 자동차 소유자도 운행자에 해당이 된다. 운행 지배를 상실했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가를 받지 않은 간의 수공적 정비업자, 수리 내지 정비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단순 정비 기술이 있는 자에게 수리 의뢰를 한 경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전문적인 정비업자한테 차량 정비를 맡긴 게 아니라, 차량 정비하는 데가 아닌데 이 사람이 차에 대해서 잘 알아. 그래서 그럼 내가 봐줄게 하니까, 그럼 네가 한번 봐줘봐, 이렇게 해서 뭐 간단히 뭐 수리한다든지 뭐 하는 경우까지 자동차 운행자의 운행자성이 부인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 취지도 사실은 이제 백그라운드를 보셔야 돼요. 왜 판례가 이렇게, 이게 다 판례예요, 판례. 왜 판례가 이렇게 봤냐면요. 자, 앞서 우리가 봤던 정비업자는요, 전문적인 정비업자예요. 예를 들어 현대 자동차 뭐 정비소 뭐 이런 데요, 규모가 있는 데죠. 그러니까 그때는 정비업자한테 책임을 물어도 피해자가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정비업자가 아니야. 그냥 동네에서 그냥 자동차 정비하는 사람이 조그만하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도 아니야. 근데 여기에 수리를 맡겼는데 사고가 났어. 이때 만약에 차량 소유자의 운행작성을 부인한다면 이 사람이 무슨 경제적 능력이 있어요? 이 조그만한 데서 자동차 정비도 전문으로 하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이럴 경우에는 차량 보유자에게 운행자 책임을 묻게 되면 보험 처리가 되니까 피해자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이렇게 해석하는 취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해? 획일적으로 하지. 이게 아니라 그 뒤에 사실관계를 보면 왜 판례가 이렇게 해석했을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공중적격업소, 뭐 식당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공중적격업소라 그러면 식당, 목욕탕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업소죠. 자, 그러니까 식당 뭐 이런. 자, 공중적격업소에서 주차 대행을 하는 경우, 이른바 발레 파킹을 하는 경우 공중적격업자에게 운행 지배가 이전돼요.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발레 파킹하는 사람하고, 그 발레 파킹하는 사람은 지금 누구의 관리하에 있죠? 식당 주인의 관리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발레 파킹하는 사람하고 식당 주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발레 파킹하는 양반이 뭔 돈이 있겠어요. 식당 주인이 들어와야지. 식당 주인이 들어와야 피해자를 보호해 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둘 다 운행자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식당 주인과 실제 발레 파킹하는 사람. 그러니까 공중적격업소에서 주차 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공중적격업자만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공중적격업자만 원칙적으로 운행자 책임을 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차량 보유자도 운행자에 해당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 사업 친교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주차 대행을 한 경우. 그러니까 거기 손님으로 온 게 아니고요. 그냥 무슨 친목 모임이 있어서 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개 모임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주차 대행을 해줬어. 그러다 사고 났어. 자, 이런 경우에는 그 공중적격업자도 책임이 있지만 그 손님으로 온 차량 소유자도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서는 주차 대행을 안 해줘요. 이 공중적격업자는 이것 때문에 하도 골치 아파서 주차 대행을 안 해줘. 그러니까 손님이 차 대고 들어오라 그래. 근데 손님이 와서 막 부탁을 한 거야. 저는 제가 지금 초보 운전이라서요, 주차를 잘 못해요. 좀 주차 좀 어떻게 좀 대신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우발적으로 그냥 주차 대행을 해준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엔 당연히 이제 이 주차 대행 한 사람도 운행자에 해당되지만 차량 보유자도 운행자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조그마한 글씨로 나와 있는 건 우리 다 판례를 내가 이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 보시면 아마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는지 아세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책임, 운행자로서의 책임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의 배상 책임을 지려면 첫째 운행자에 해당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운행자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여기 운행자가 누가 운행자에 해당이 되는지를 지금까지 살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된다. 그래서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상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 이제 운행이란 개념이 뭐냐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운행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도로교통법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 적용되거든요. 도로교통법이. 그래서 이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이란 용어가 나와요. 차량을 운전한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적용이 되죠.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의 운전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자동차 운행이라는 개념하고, 그러니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 운행이라는 개념하고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운전이라는 개념이 일치하지 않아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이 자동차의 운행이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보다 넓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운행은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고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은 자동차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말장난하십니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행은 뭐라고?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거. 운전은 자동차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거. 본래의 그 문구 하나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동차 본래의 용법이 뭐예요? 자동차 본래의 용법이. 자동차는 뭐 때문에 뭐 할 때 쓰는 그 도구예요, 자동차가. 운반도구죠, 운반도구. 그러니까 자동차 본래의 용법이라는 게 뭐예요? 화물이나 사람을 실어 나르는 거죠. 화물이나 사람을 실어 나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동차를 움직여야 되잖아. 자동차 어떻게 움직여? 시동 켜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어 조작해야 되잖아. 아니 주차로 돼 있으면 전진으로 해놓든지 후진으로 해놔야 차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이게 이제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이야. 자동차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얘기는 자동차를 시동을 켜고 엔진을 조작하는 거예요. 이래야 본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거야. 근데 여기 운행은 뭐예요?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운전도 운행에 포함돼. 시동 켜고 기어 조작하는 것도 이 운전도 운행에 포함돼. 그런데 이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건 이 단순히 자동차를 움직여야 되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자동차 문을 여닫다 일어난 사고 있잖아요. 자동차 문을 정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이제 자동차를 주차시키고 문을 열다가 지나가는 사람 꽝 부딪혔단 말이야. 자, 이것도 자동차 문짝이라는 용도에 따라 쓴 거 아니야. 자동차 문짝은 뭐예요? 문 열고 타고 내리라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것도 뭐야? 이것도 여기 운행에 해당이 돼. 자동차 문을 여닫다 일어난 사고도 자동차 용법에 따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문은 여닫으라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덤프 장치를 가동시키다가 일어난 사고. 덤프트럭의 덤프 장치는 그 자동차 용법이에요. 그것도 운행에 포함되는 거야. 그러니까 운행하고 운전은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운행은 운전을 포함한 훨씬 넓은 의미의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정차한 차량의 출입문을 여닫다 일어난 사고, 덤프트럭 등 특수자동차의 덤프 장치를 조작하다가 일어난 사고 등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인적 손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랬죠.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럼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뭐야? 민법. 우리 맨 앞에 살펴봤었던
민법상의 불법행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된다 이거죠. 그다음 면책 사유. 만약에 자동차 운행자가 이렇게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인적 손해에 대해서 운행자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운행자가 이 면책 사유를 주장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면책 사유를 한번 보시면 승객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승객이 자살 행위를 했다. 승객이 자해 행위를 했다. 자기 스스로 몸을 상해하는 행위를 했다. 이걸 주장 입증해야 돼요. 거의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승객이 죽거나 다친 경우는 무조건 책임지라는 취지예요. 이거는. 승객이 사망했어요. 근데 승객이 자살했다는 걸 증명해야 돼. 이거 어떻게 증명해? 이거? 그래서 승객이 다쳐서 스스로 자해 공갈단이야 완전히 이거. 자해 공갈단. 자해했다는 걸 증명해야 돼. 거의 어렵죠.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승객 이외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자기 및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 피해자에게 오히려 고의과실이 있었다는 점, 그 다음에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에 장애가 없었다는 점, 이런 걸 다 주장 입증해야 되는데 거의 힘들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힘들다. 그 조그마한 글씨 한번 보죠. 이제 그 과실이 없다. 그러니까 그 운전자라든지 운행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죠. 차량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 들어와 사고가 야기된 경우. 나는 차선을 지켜서 가고 있는데 반대편 차선에 온 차가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꽝 부딪혔어요. 그럼 내가 무슨 배상 책임이 있어? 난 책임이 없는 거지. 이런 경우 당연히 책임이 없죠. 이건 순전히 상대방이 고의과실이지. 나는 고의과실 없잖아. 상대방 와서 꽝 박아버렸는데 내가 무슨 방법이 있어요? 중앙선을 침범해서 꽝 박았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책임이 있어요. 중앙선 침범해서 들어와서 사고 났다고 해서 다 그게 저 중앙선 침범한 차량한테만 책임이 있고 난 배상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보면 안 돼. 이런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있어. 어떤 경우냐면 멀리서 봤는데 저 차량이 이상해. 막 중앙선을 넘어서 막 운전을 하고 있어. 저 졸음운전인가? 음주운전인가? 이럴 경우는 어떻게 돼? 피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럴 땐 피해줘야지. 길 가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주정차를 해둔다든지 일시적으로 피해야죠. 아니야, 나는 내 차선 지키고 갈 테야. 이 차선은 나의 차선이야. 가다 사고 났다. 그럼 당연히 책임이죠. 그런 거는. 그 다음에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한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이 좀 황당한 얘기인데요.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몇 년마다 한 번씩. 여러분들 서울에 보면 88도로하고 강변북로라고 있어요. 이게 자동차 전용 도로거든요. 뭐 한 8차선, 10차선 막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는 거의 고속도로예요. 거의 100km 막 이렇게 달리거든요. 이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 사실 거기 보행자가 들어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보행자가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근데 가끔 가다 거기서 세상에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무단횡단을 하죠? 근데 거기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얼마 전에는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세상에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나는 그 양반 그거 어떻게 들어가는지 난 지금도 자전거를 타고 거기를 들어가려면 들어가기가 힘들거든요. 거기는. 근데 하여튼 자전거를 타고 거기를 들어가서 사고가 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운전자에게 고의과실이 없다. 고의과실이 없다고 봤어요. 아니 자동차 전용 도로에 갑자기 무단횡단한 사람, 자전거를 탄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는 이건 예견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거기 그 자전거 타고 들어간 사람이 신기해요. 어떻게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지 거기가? 왜냐하면 그게 자전거 타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거든. 왜냐면 거기 진입을 하려면 그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하려면 구간이 꽤 길어요. 근데 그걸 다 자전거를 타고 들어갔다는 거야? 아니면 저 한강 쪽에서 올라오려면 자전거를 들쳐매고 그걸 난간을 넘어서 와야 되는데 하여튼 좀 희한한 일이 가끔 벌어져요. 이런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때도 이제 멀리서 무단횡단자를 봤어요. 그리고 충분히 제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단 멈추지 않고 진행을 해서 사고를 했다. 그럼 당연히 그건 배상 책임이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의 그 책임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첫째, 운행자에 해당될 것. 둘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인적 손해가 발생했을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면책 사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이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고요. 다음 이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잠시 쉬었다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